미국의 지금 군함들이 너무 늙었어요. 바깥에 손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들 수밖에 없는 관련된 비즈니스가 저희가 봤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 정도쯤이야 바다 위에서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게끔 만드는 거 있어 사실 기술력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이 해상 쪽으로 하는 그런 인증을 선급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본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연구위원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전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그리고 운송업, 조선업 애널리스트로 20년째 되신 거죠. 네. 그야말로 빠삭하시겠어요? 그 분야에서는. 그냥 오래됐죠. 네, 전 세계 조선소들 뭐 많이 다녀보셨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투자했었던 해외 조선 사이트도 많이 가봤고, 네, 그래서 유럽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에도 조선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나이지리아에서 해양 플랜트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건설 현장도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필리 조선소 지금 저 한화가 인수한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2025년 5월에 다녀왔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뭐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인수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네. 이제 굉장히 거기도 오래된 조선소이거든요. 네. 근데 작업량이 워낙 그동안 많지가 않았어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1970년보다 더 예전 조선소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정도로 멈춰 있습니까? 네, 굉장히 예전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장에 있는 설비들도 최신화되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소와 미국의 필리 조선소와의 차이? 그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시작된 조선소의 태동이 1970년대였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 수출선 시장에 아직 진입하기 이전의 형태라고 거의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영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넘어온 그런 조선소들 그런 느낌이었던가요? 네, 이제 막 철선을 만들기 시작했던 옛날에 조금 작은 규모의 운반선을 만드는 데서 멈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 2차 대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조선업 종이 네. 굉장히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더 안 좋아졌어요? 네네. 와,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같이 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보고 온 거죠. 미국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아주 없진 않은데 네. 내부적인 역량이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바깥에 손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오히려 현장에 가니까 더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필리 조선소 자체는 하나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작업량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말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해양 관련 액션 플랜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이나 상선 등을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목소리로 처음 얘기를 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부 장관이 가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이제 이 약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워싱턴 DC의 그 파트너십 센터를 개소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된 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2025년에 처음 마스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대비해서는 한 템포 좀 앞으로 나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네네. 해군 함정은 외국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함은 반스톨렌프스법 그리고 그 연안 상선 같은 경우는 존스 액트 이 두 개에 의해서 예.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이 만들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도 미국 승조원이 타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승조원도 그렇군요.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외부에서 만드는 부분을 앞으로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 작업을 결국 하고 나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인발부해야 이제 미국이랑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도 좀 쭉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의회는 항상 그래도 초당적으로 움직여 준 상황이고요. 그 대신 발의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항상 폐기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발의했다가 요거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규제로 묶어둬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법이 개정이 돼서 네네. 동맹국으로부터 해군 함정을 건조해서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예 미국 구축함을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소리가 되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한국에서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네.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분과 이제 얘기를 하다 왔는데 미국에서 근데 조선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 군함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 네. 업체 두 군데가 한 군데는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조선소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방산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 안에 또 조선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조선 쪽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 구축함 만드는 사업이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2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면 이거를 HD현대중공업 또는 하나오션이 이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해서 한 군데가 먼저 시작하게 되었을 때 꼭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또 2차, 3차 산업이 넘어갔다가 또 다시 재차 넘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선소들이 미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5군데 조선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의 문제가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걸 외부의 손을 빌려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가 좀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최종 조립은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긴 배가 있으면 그중에 일부 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한다는 소리인가요? 블럭블럭 형태로 아마 되게 될 거고 네. 실제로 대형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처럼 네. 대형 상선도 거의 한 250개 정도의 블럭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걸 도크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배 물에 띄우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도 이미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른 생산성을 갖추게 된 것인데 군함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상선을 만드는데 250개의 부분을 합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마다 전담해서 만드는 부서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전담해서 만드는 외부 협력 업체도 있습니다. 외부 협력 네. 업체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배 안에 이렇게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걸 저희가 방향타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 방향타만 전문으로 만든 외부 업체도 실제로 있고요. 배의
선수분만 아니 배 선미분만 아니면 배 안에도 왜 사람이 지내는 그런 네. 거주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 업체들이 있지 않으면 이제 배 한 척이 만들어질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그런 분업 밸류체인이 구조가. 잘 갖춰진 게 이제 생산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통째로 미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네요. 그럼 불가능하겠네요. 통째로 가져가는 거는 이쪽에서 그러면 띄워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네. 거의 한국에서 만드는 거라고 봐야 돼서 아마 예.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부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을 다른 배에다가 싣고 또 갑니까? 저희가 그 중량물 운반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싣고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부분을 미국에 가져가서 그거를 조립을 하면 그 위에 또 무기들을 탑재하게 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무기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수익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가격 책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국제적인 시세에 대비해서 몇 배수에 해당이 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묶어놨는데 미국 안에서는 싼 값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만들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저희가 봤을 땐 수익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국제 가격보다 높은데 네. 우리가 설사 지금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싼 값에 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저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미국이 이 예산안 책정을 하는데 네. 2027년 해군 함정 조달 예산이 650매덕 달러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게 2026년 올해 거는 보니까 450매덕 달러 그래서 거의 한 50%가 늘어나더라고요. 2027년에 해군 함정 조달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축함은 원래 올해는 2척을 만드는 예산이 있다가 한 척으로 또 줄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앞뒤가 이게 맞는 건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30년간의 예산안에서 네. 평균적으로 그 새롭게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예상 책정의 연평균이 네. 400억 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군수 지원함 같은 거를 제외하고 순수 전투함 기준으로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전함이 한 200척대 중반 정도밖에 안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사 관계자분들이 조금 권하는 정도의 그 척수는 300척대 후반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게 미국의 그 해군력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대 국가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0, 80척 뭐 그 정도 되는 380척 정도를 380척? 제한하는 네. 편인데 근데 미국의 지금 군함들이 너무 늙었어요. 아하. 그래서 미국 군함의 그 배 부분의 나이들의 중간값을 구하면 30년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수명이? 일반적인 상선은 보통 30년 정도를 저희가 30년 이요? 쓰는데요. 네. 군함은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되게 중정비를 되게 세게 들어가거나 하면 더 오래 쓰기도 하는데 네. 이걸 다른 국가랑 조금 비교를 해서 특히나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제일 불안불안하니까 네. 중국에 있는 그 군함들의 헐사이드의 중간값을 따져보면 1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설령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국은 18년, 네. 미국은 30년. 31년 말 정도 네, 됩니다. 진짜 늙었네요. 굉장히 늙었죠. 네. 그래서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퇴역해야 되는 군함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 300척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2040년쯤 돼야
그 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00척대 후반이 형성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계속 퇴역을 하는 모양이군요. 퇴역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퇴역을 지금부터 열심히 발주를 해도 저희가 1, 2년 안에 그게 당장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300쪽의 발주 플랜이 있는데 2030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줄어요. 아이고.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네. 속도가 일단 너무 빠른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초기에 뭐 26년은 뭐 400억 불인데 27년은 왜 650억 불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쭉 들어가야 되는 그 신조 투자가 아마 집행이 되는 그 연차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 저희가 알기에 30년의 평균은 일단 400억 불 이상 정도는 매년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네. 권하는 정도 수준의 이 전함 함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억 불이면 척수로는 어떻게 돼요? 하긴 그거 척수로 말. 왜냐하면 어떠한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싼 거냐, 싼 거냐. 그 항공모함이냐 아니면은 뭐 핵잠수함이냐, 네, 뭐 네. 핵항공모함이냐, 구축함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네. 다른 상황이니까요. 네. 구축함 같으면 얼마나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매우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에서 구축함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났더니 원래 계획했던 거에 돈이 한 80%가 더 드는 거의 아이고. 2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구축함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기간도 예.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 막 2배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지금까지 매우 그런 사례가 많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들 혼자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부 조선 능력만 가지고는 그들이 원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네, 거죠.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고 네. 그 계획을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항상 그 계획이 불발이 돼가지고 이 군함 자체가 계속 줄고 해군력이 자꾸 취약해지는 그 상황을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니 네. 이제는 혼자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 이제 마스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을 해줘야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정도 안 해줬는데 원래는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급하면 밖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조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예외 조항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인 그런 틀이 마련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막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는데 요즘엔 또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든다고 해요. 네. 이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 육상에 있는 모든 뭐 공장이나 막 네. 설비 이런 것들을 바다 위에서 구축하는 형태를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양 플랜트입니다. 네. 저희가 땅에서 기름 파서 정제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나중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바다에서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좀 이점은 뭐냐면 육상의 어떠한 설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설비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쪽 땅을 마련을 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대도 많은 모양이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냉각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발열 현상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바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해수로 냉각 문제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 행정적으로 뭔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어떠한 큰 설비를 만들겠어요라고 하는 거를 진행할 때 조금 덜 거치는 아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다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가스 터미널 같은 것도 저희가
만약에 해외에서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바다 굉장히 위에 가스터미널이 있어요? 가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떠 있는 가스터미널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바다에 있는 유전이나 아니면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올려서 그 위에서 정제해서 액화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 센터도 육상에 있는 어떠한 설비지만 이거를 바다 위에서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게끔 만드는 거 있어서 사실 기술력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대규모 해양 플랜트를 워낙 많이 만들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 한국이? 식의 부분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나 심해용 해양 플랜트를 많이 했었어서 연근에는 사실 바다에서도 그 해저 지형에다가 설비를 갖다 박는 고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심해는 깊은 바다니까 거기에다 뚫고 내려가서 그 설비를 갖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바닷속까지 들어가죠? 뭘 하려고? 바다에 에너지 자원이 많은 거기서 편이라서, 석유, 가스 이런 걸 그런 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유정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바다에 네. 있는 게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예. 개발을 하는데 특히나 깊은 바다일 경우에 더 좋은 자원이 있긴 한데 그거를 둥둥둥 뜬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설비가 그 밑으로 이렇게 드릴을 내리고 내려가지고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구멍을 정확하게 뚫고 거기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 정도 안 시키고 떠돌아다니는데 네,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위성이랑 연결을 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포지셔닝을 해서 아이고. 결국에는 그 목표로 하는 데에서 이제 오차가 없이 뚫고 내려가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정도쯤이야 아마 만드는 게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 이 해상 쪽으로 하는 그런 인증을 선급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어디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비들은 네. 각 국에 선급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네.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선급 인증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 네, 선급. 선급이라고 하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받았고 이제 개념에 대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냥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갑자기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수요자가 있어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글이나 뭐 이런 데가 그런 걸 지금 그렇죠. 요청을 하고 있는 네,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본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에 떠 있는 게 만드는 아니고?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플로팅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 네. 이번에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자와 논의를 해서 그럼 그게 부유식 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심해로 들어가 들어가는 있는 게 될 경우일 수도 있고. 네. 그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아마 플로팅일 거고요. 플로팅. 왜냐하면 배를 많이 잘 만들어서 이 기술까지 저희가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설비를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서 아마 플로팅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소들이 왜 배 만드는 걸 안 하고 그런 석유 시추 시설 같은 거를 했습니까? 육상 중동 지역은 예. 육상에 굉장히 많은 자원의 그 출구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호주나 아니면은 북해 막 이런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네. 오일 메이저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큰 유정을 발견하거나 큰 가스전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해서 에너지를 팔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자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생산 설비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점점점 심해 쪽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업체들이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게 수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2000년대 저희 중반 이럴 때 사실 막 유가 200불 간다고 막 하면서 예. 굉장히 원자재에 큰
그 세력 150달러까지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생성이 되었다가 근데 엔지니어링 역량만 가지고 있고 이 실질적으로 이 대형 설비를 제조하는 역량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꺼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넘어오는 시기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수주를 해서 만들어 본 경험치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중국 조선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중국 조선소에도 아마 이 대형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뭐 대규모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상선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오일 메이저가 중국에다가 막 해양 플랜트를 발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 한 번 하면 몇십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 신뢰? 안정도나 이런 부분 떨어져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국 내부에 있는 수요는 물론 중국으로 발주를 해서 개발을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진행하지만 아직 네. 국제적으로 약간 리딩 컴퍼니들이 뭔가 발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 설비를 앞으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